안녕하세요. 고등과학원의 김재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퀀텀의 세계라는 책을 최근 내셔서 양자물리학과 양자컴퓨터, 양자정보과학의 세계를 소개해 주시는 책을 쓰신 카이스트의 이순칠 교수님을 모시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와 그 뒷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칠 교수님.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물리학과 이순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순칠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터나 이 양자 정보 쪽 연구를 시작한 첫 세대이시고 1990년대 말에 전 세계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막 살아날 때 그때 NMR 양자 컴퓨터 쪽 연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창기에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내년 1년 후에 은퇴를 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동안 책을 몇 권 쓰셨지만 지금 이번 책은 굉장히 또 재밌게 쓰셨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이제 연구 연가로요. 영국을 1년을 갔었는데 거의 이제 뭐 전 세계가 다 코로나 때문에 네.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국이 그 중에서도 유럽에서도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한 달 있다가 예. 락다운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학교는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요. 그래서 학교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 이렇게 담은 없지만 줄을 치고 그래서 이제 뭐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도 집 안에만 있어라 그러더라고요. 예. 집 안에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 뭐 운동하러 나가고 그리고 이제 슈퍼에 먹을 거 사러 나가라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나간지 두 번 나간지 그것까지 체크를 하지는 못했겠지만 어차피 나가도 갈 데가 없어요. 모든 예. 가게가 문 닫고 그리고 뭐 거기서는 걸리면 예. 하루에 뭐 몇만 명씩 나오니까 예. 우리나라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제 재택으로요. 예. 병원에 못 가고 예. 자가격리. 예, 자가격리. 예.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위급한 사람만 병원에 가고 위급하다는 건 이미 뭐 폐에 예. 다 감염돼서 예. 죽을 지경 된 사람 가니까 그렇게 해서 실려간 사람은 반은 죽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 뭐 저희 같은 사람이 외국인이 예. 걸리면 예. 뭐 거기서 치료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우리는 걸리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집 안에만 있고요. 예. 예. 말 잘 들었죠. 예. 그래서 뭐 연가 가서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뭐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 완전히 막히고 뭐 예.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이 책 생각이 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치 뉴턴이 네. 패스트 피해가지고 맞아. 갔다가 네, 맞아요. 이 프린키피 나왔을 때, 중력에 네. 관한 만유인력의 법칙하고 예, 운동의 예. 법칙 뭐 이런 프린키피아 예, 예. 매테마티카를 쓰게 된 계기하고 좀 비슷한 그러네요. 계기가 비슷하네요. 그리고 네. 하이젠베르크도 천식인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양을 갔다가 예. 이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이론도 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하여튼 예. 비슷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순실 교수님께서 그 전에도 책을 2번인가 내신 걸 봤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쓰세요. 근데 또 쓰실 게 있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터에 관한 부분도 쓰시면서 앞에 부분은 양자 물리학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걸 저도 이 책을 써보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방정식을 안 쓰고 어떻게 이렇게 쓰실 수 있을까? 제가 옛날에 이제 문고판 책을 하나 썼었을 때 나중에 이제 우리 후배 연구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고판을 여러 번 읽으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책이 없었으면 이제 예.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분이 문고판 책을 읽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물리하는 후학들한테 좀 제대로 된 책을 한번 써보자. 예. 그리고 너무 얇은 건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자세히 써보자 이렇게 됐는데 예. 자세히 쓰다 보니까
이거 기왕 쓸 거면은 좀 일반인도 좀 읽을 수 있게 좀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쓰게 됐고 예. 쉽게 한번 써보자. 예. 이런, 예. 그래서 이제 책 이걸 보면은 순서를 보면은 일부가 양자의 전성시대인데 이게 옛날 그 영화 제목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죠. 영자의 전성시대라고. 혹시 그거 좀 생각하면서 물론이죠. 쓰신 겁니까? 네. 그래서 세계 시대로 나누면서 예. 영자의 전성시대 예, 때문에 양자의 전성시대, 양자 물리학이 이제 1900년에 등장해서 20년대 불확정성 원리까지 나오게 된 그 부분까지. 그 다음에 양자의 암흑시대는 그 다음에 양자 물리학에 대한 논란이 막 있었지만 양자 물리학이 워낙 기술 쪽에 기여가 크니까 그냥 입 닥치고 계산이나 그쵸. 해.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양자 물리학의 원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양자 물리학을 써서 뭔가 응용을 하는 네. 쪽에 갔고 그다음에 양자의 르네상스는 이 지금 요즘 우리가 하는 양자 정보 과학이 기술 시작. 이런 네. 쪽을 네. 하게 되고 그다음 그 중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다음에 또 양자 암호 이야기,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의 현재와 미래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사실은 굉장히 장황하게 양자의 전성시대에서 양자 물리학의 기본 원리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안쪽에는 양자라고 나와 있는데 바깥 제목은 퀀텀이라고 쓰셨거든요. 네. 자, 그럼 퀀텀 양자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우선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양자는 이렇게 덩어리를 말한다는 게 그게 이제 제 식의 이제 설명인데요. 네. 뭐 에너지, 운동량 뭐 이런 것들이 다 연속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미시세계에 들어가면 덩어리져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나 운동량이 덩어리져 있다는 뜻은 이제 그 가질 수 있는 값들이 특별한 값들만 가질 수 있어서 예. 뭐 우리가 자동차 속도가 늘어날 때는 연속적으로 쭉 늘어나지만 이렇게 특별한 값들만 갖게 되면은 에너지를 공급해서 에너지가 늘어나더라도 0에서 뭐 8, 17, 25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으로 탁탁 뛰게 되는 예. 그렇게 된 상황을 이제 다루는 게 양자 물리이고 예. 그렇게 불연속적이다라는 뜻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이런 양자 물리학뿐만 아니라 각 장 마지막에 이렇게 그 노벨상 중복 수상이 가능하냐 또는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일화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벨상 중복 수상 이야기에 보면 마이클 커스털리츠 교수가 고등학원에 사실은 네. 석자 교수이면서 2016년에 노벨 저보다 물리학상을 훨씬 더 잘 아시네. 받았는데 교수님께서 이걸 또 노벨상을 받으실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두 번 받아도 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코스털리츠 박사는 뭐 아무튼 김재환 박사님 훨씬 더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고 같이 오래 계셨고 저희 때는 이제 그 카이스트에 강연을 한번 하러 오셔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같이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면서 그때 뭐 여러 가지 나온 얘기 중에서 제가 이제 노벨상 얘기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 양반은 아주 그때는 자신 있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 한 번 이상 못 받는데 그게 여러 명이 받으면 n분의 1을 받는 걸 쳐서 다 합해서 1 이상 안 되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바딘도 그랬고 거의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외도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커스텔리치 교수가 버밍햄에 가가지고 사울리스하고 같이 일한 그렇죠. 거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순실 교수님께서 연구연가 가신 곳도 버밍햄 대학이었습니다. 이순실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양자 컴퓨팅 이 연산 같은 걸 갖다가 해보셨는데 실험실에서 어떻게 해서 원래는 NMR
핵자기 공명 쪽을 하셨는데 핵자기 공명 잠깐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전혀 다른 분야 NMR 양자 컴퓨터 쪽을 연구하게 되셨는지 그 부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핵이나 이 전자 같은 물체들은 자전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서 우리가 스핀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돌고 있으면서 또한 그놈이 그 핵이나 전자들이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하를 가진 게 돌면은 그 자석처럼 마그네틱 모먼트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회전하는 자석같이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면 되는데요, 고전적으로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자기장을 걸면 이게 이놈들이 이제 마치 자이로팽이가 이렇게 자이로팽이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이 수평로라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스핀도 자기장을 걸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이쪽 방향을 1이라고 놓고 이쪽 방향을 0이라고 하면 1과 0을 이렇게 바꾸는 연산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렇게 이제 자기장을 걸고 이걸 갖다 돌리는 그런 기술이 이제 자기 공명 기술인데 원래는 그걸로 이제 물체의 에너지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가 뭐 그래서 물리나 화학에서 물체 기본 성질을 알기 위해서 많이 써왔던 것이고요. MRI도 이제 그걸 응용해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랬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과 0을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겠지만은 저는 이제 제가 연구 도구로 사용하는 NMR로 양자 컴퓨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 하고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보고서는 재밌어 시작하게 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책 이게 203페이지에 이걸 아주 자세하게 재밌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을. 그래서 이 책을 사시면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자 중첩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 교수님께서 이제 이 책에서 2개 반을 설명했다라고 하시는데 왜 2개 반인지 1개, 2개, 그 반개가 뭔지 조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뭐 양자 물리는 아무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자 물리에서 제일 이상한 제일 중요한 성질은 이제 중첩이고 양자 컴퓨터도 중첩 때문에 빠르다. 이런 게 두 번째 메시지고 그리고 양자 물리에서 제일 이상한 거는 중첩 중에서도 얽힘이라는 현상이고 양자 컴퓨터가 빠른 것도 그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얽힘에 대해서 한참 썼지만 충분히 설명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얽힘이 정말로 양자 컴퓨팅 하는 데서 어떻게 관계되는가 이걸 보이려면 또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설명을 반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2개 반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썼습니다. 이게 이 책 160페이지 주변에 보면은 이순실 교수님은 이 얽힘 반개만 설명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걸 재밌게 설명하시려고 남자하고 여자가 붙들고 댄스하는 걸 갖다가 비유를 써서 이 양자 얽힘을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참 재밌는 발상인데 한번 춤을 좋아하시는 분은 더더욱 재미를 느끼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강연을 가면 한 분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범을 보이고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순실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한 그때 당시 그게 무슨 NRL
내셔널 리서치 랩이라고 네네. 하셨죠. 네네. 그거 하면서 이제 대학원생 몇 명하고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저는 야 이거 그 실험하는 랩이지만 또 이 실험하면서 이제 양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 쪽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그때 그렇습니까? 예 제가 기억나는 게 양자 게이팅을 이게 확률적으로 되기 때문에 게이팅을 해가지고 텔레포트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많이 다른 데서 사이테이션이 되고 했는데 네. 그 아깝게 그걸 학생들 졸업하고 예. 교수님도 더 막 이 실험적으로 하시면서 그쪽 부분을 손을 놓으셨어요. 근데 몇 년 뒤에 보니까 그 방법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양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면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공장에서 공급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것도 네, 하고 네. 그러셨어요. 네. 지금 뭐 벌써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정말 익사이팅한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교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또 뭐 싶으신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는 사실 NMR이 최초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NMR 말고는 그 큐빗을 다른 걸로 잘 못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제 연구 경력에도 그렇고 그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정말 익사이팅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자물리 처음 나올 때 이제 30년을 이제 조지 가모브가 물리학을 뒤흔든 30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새로운 물리를 쫙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고무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정도는 물론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좀 비슷한 느낌이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저희만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때 이제 김재환 박사님도 오시고 이혜원 교수님도 계시고 여러분이 이제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 시점에서 김재환 박사님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요즘 이제 BK 사업이 한 학과 단위로 하는데 그때도 BK 사업이 조금 작은 규모로 지원을 하면서 연구단을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혜원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걸 하게 되면서 이제 포닥이죠. 연구원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김재환 박사님이 지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삼성 종교원에 계셨는데 거기서 마저 뭐 선임 연구원 같이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박사 막 한 사람들이 지원하는 위치인 포지션에다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원서가 몇 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다가 이제 이분은 뭔가 좀 잘못 알고 지원하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이거 뭔지 알고 지원을 하셨냐. 그래서 이거는 잘못 아시고 연락을 하신 것 같다 했더니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김재환 박사님은 이제 우리가 그 일 하기 전부터 이 분야에 이제 찰스 베넷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초창기 사람들이 학회에서 발표하는 걸 보시고서는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혼자서 뭘 하실 수가 없으니까 삼성 종교를 가셔서도 그냥 그 일과는 무관한 일을 하고 계시다가 저희가 연구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걸 해봐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딱 때려치고서 그냥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열정적인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몇 그룹이 다 같이 뭐 세미나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이래서 그런 분위기가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뽑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저도 좀 약간 미쳤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이걸 때려치고 사실 그때 회사에서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쪽을 하자고 사장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었거든요. 김재환 박사님이요?
했더니 미쳤다고 제가 그러죠.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났더니 사장님이 근데 김지한 박사 근데 그 양자가 말이지 원자 안에 그 양자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꽝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장님은 일본 책도 많이 읽으시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 책을 읽을 때는 한자는 우리말식으로 읽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양성자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냥 밝을 양자 양자라고 읽는 거예요. 그것도 양자고 또 우리가 퀀텀 하는 것도 양자고 이러니까 이분은 그게 헷갈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1시간 동안 세미나를 했는데도 이제 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카이스트에서 이게 사람을 구한다 하고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공고는 또?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아마 물리학회 쪽에 아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제가 참 보기가 딱했던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애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가서 하라고. 그때 애가 셋인데. 그래가지고 이 길로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정말 그때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순실 교수님께서 갖고 다니면서 보여주시던 그림, 이거 새로 그리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그때 그림,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여기 제일 빨리 가는 주자가 바로 핵자기 공명. 그때 그랬죠. NMR 퀀텀 컴퓨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핵자기 공명 그러면 사람들이 우선은 핵폭탄, 방사능 이런 것부터 생각하는데 핵자기 공명 컴퓨터의 핵은 방사능하고 전혀 관계없이 안전한 겁니다. MRI 하는 핵자기 공명 그 다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핵스핀 같은 거. 자,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이제 National Research Laboratory 그러니까 뭐죠? 그게 NRL NMR, NRL을 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참 좋은 학생들 많이 키워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혜웅 교수님 방에서 또 양자광학적으로 많이 키워내고,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초전도 쪽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지금 여기 성균관대학교에 와 계신 정연욱 교수님 쪽에서 표준연구원에서부터 이 NMR 큐비트 쪽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읽다가 어떤 부분은 좀 사실은 설명이 굉장히 길고 이래서 좀 지겹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토막씩.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 이 양자물리학의 초창기에 닐스 보어가 덴마크에서 만든 그 연구소에 이 닐스 보어의 연구소를 코펜하겐에 있는 연구소를 지원해 준 데가 칼스버그 맥주 회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순실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우리나라 좀 기업들도 이런 훌륭한 연구소에 좀 지원을 해주면 정말 길이 남을 이건 우주의 역사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양자물리학을 그렇죠. 하는 거는 정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그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의 다 해체됐지만 미국의 AT&T 회사가 벨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독점을 했으니까 뭐 돈을 마음대로 부을 수 있었겠지만 그 독점이 그래도 그렇게 오래 갔던 거가 벨 연구소가 정말 좋은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결국 이제 그 독점 때문에 깨졌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이 그렇게 제대로 된 연구소 하나를 자기네가 그 지원을 하면 자기네 기업의 이익하고 무관하게요. 그거 하나 잘 되면 정말 정말 다른 선전하는 것보다 좋을 텐데 참 맞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2개 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양자물리학의 기본 원리,
두 번째는 양자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중첩의 원리. 중첩, 그 다음에는 중첩 중에서도 좀 특이한 중첩. 그게 얽힘인데, 얽힘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옛날에는 양자물리 시간에 거의 다루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가 아니라 안 다뤘죠. 체계도 없고. 그게 이제 양자 암흑기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저희 암흑기에 그 양자물리 배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양자물리학이 이게 왜 양자물리학이 왜 이 측정을 하면 이 파동함수가 붕괴된다는 거야? 이러면 그 쓸데없는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산이나 하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아인슈타인의 그 역할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EPR이라고 나옵니다. 1935년에 아인슈타인은 양자물리학의 측정에 관해서 계속 1955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의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참 고집이다, 좀 우둔한가,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분의 계속 자기가 용납하지 못하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끈질기게 자기의 그 엄청난 그 학문적인 권위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도 자기가 끝까지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딴지를 거셨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양자의 르네상스를 맡게 되는 그런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EPR에 대한 일화를 좀 요 안에 좀 써놓으셨어요. 그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EPR 일화 그 논문 쓴 거. 아닌데 그 일화도 일화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동감이 가는 게 저희가 대학에서 양자 물리를 배울 때 교과서에 얽힘 얘기는 물론 없었지만 그 맨 앞에 뭐라고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그 아인슈타인하고 논쟁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제 타임 클락 같은 거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양자 물리 엉터리다. 그랬더니 보호가 멋있게 격파한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완전히 보호한테 한 방 당하고 멍청한 짓 해서 물러난 것처럼 써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그 암흑기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명맥이 계속 이어갔고 아인슈타인 아니었으면 뭐 보호 권위 때문에 아무도 얘기 못하고 그냥 이 양자 이거는 한참 있다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EPR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1920년대 후반에 나온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보호가 같이 코펜하겐 인터프리테이션으로 보강을 하고 그런 데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계속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대해서 이제 그 전에 양자물리학 책에서는 보호 아인슈타인 논쟁에서 아인슈타인이 완전히 패배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아인슈타인처럼 계속 캐묻는 그런 게 1935년 EPR 페이퍼가 나왔고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이 세 분이 이 양자물리학의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게 나옵니다. 그게 이순실 교수님께서 제7장 EPR 해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인식론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쭉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1955년에 돌아가셨지만 또 아인슈타인의 이 1935년 EPR 페이퍼를 보고 이걸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존 벨이라는 이론 물리학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유럽 가속기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페이퍼를 1964년에 피직스라는 저널에 썼는데 이 책에서 보면 잠깐 그게 나옵니다. 그죠? 거의 4번인가 출판하고 없어진 그런 저널인데 거기에 이 존 벨이 쓴 논문, 이 논문이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검증하기 위한 그런 실험을 해볼 수 있겠다는 제안이었고, 네. 그 실험을 또 1980년대 프랑스의 아주 젊은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는 단계에 있던 앨런 아스페라는 분이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나온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저자를 앞에 놓고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뭐냐면 그 앨런 아스페가 이렇게 수염도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한 십몇 년 전에 한국에 방문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불 수호 조약 120주년 기념으로.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자랑하는 1급 물리학자 이래가지고 한국에 보내가지고 우리 프랑스는 이런 과학자가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몇 군데 강연하고 대전 또 과학단지에 가서 강연하고 이랬는데 저는 그 강연에 가서 이 팸플렛을 나누는 걸 봤어요. 근데 팸플렛을 갖다가 그 프랑스 대사관에서 통역하시는 분들, 통번역하시는 분들한테 맡겨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팸플렛을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컬러풀하게. 근데 한글, 우리말로 이렇게 쭉 했는데, 근데 이게 통번역하시는 분들이 이게 물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었던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존 벨이 한 게 violation of Bell's inequality인데 이걸 갖다가 이분들은 이게 violation of Bell's inequality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완전히 그냥 물리는 모르고 법률적인 용어로 해석을 해가지고 벨의 불평등 위약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강연하는데 이제 또 동시 통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시 통역하는 데 가가지고 제가 또 주제넘게 가가지고 용어 몇 개 고쳐주고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쪽 영어를 또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탱글먼트에 대해서 인탱글먼트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많이 소개한 연구실이 이순실 교수님 연구실입니다. 그때 다행히 이순실 교수님 그때는 물리학회 용어집에도 없었던 겁니다. 없었는데 그걸 그때 당시 연구를 시작하시면서 얽힘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근데 그게 독일어로는 페르슈럼쿵인가 하는 단어인데 그걸 또 불어로는 인트리카시옹이라고 인트리커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또 번역하시는 분들이 인트리커시 그러니까 우리말로 복잡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네. 이것도 우리말에는 복잡도는 컴플렉시티라고 또 카오스 뭐 이런 데서 쓰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용어에 여러 가지 혼란이 일반인들이 하게 되면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한, 중, 일 이렇게 다니면서 학회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쓰는 물리 용어, 뭐 학문적 용어를 많이 번역을 했는데 요즘은 물어보니까 아예 번역하는 거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용어는 심지어는 양자도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건데 퀀텀을 양자로. 근데 인탱글먼트를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뭐 일본 말로 가랑이라는 말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나요? 그랬더니 엔탕그루멘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번역하는 걸 포기했구나. 근데 우리는 참 얽힘이라는 인탱글먼트 얽힘이라는 참 좋은 용어를 갖다가 개발을 했고 또 이순실 교수님 랩에서 그걸 갖다 많이 퍼뜨리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 이 책 쓰시면서 양자의 르네상스에서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것 소개하시면서 쓰면서 어떤 부분이 이거 참 표현하기 어렵다. 좀 시간 가장 많이 보내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표현하기 어렵다요? 예, 표현하기 그러니까 어렵다. 이제 책을 갖다가 독자들한테 좀 읽히게 하려니까 물론 얽힌 부분이 있을 것 네, 같긴 한데 표현보다도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러니까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걸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 예. 구체적인 예를 보이고 예. 싶었는데요. 예, 근데 그거는 정말 수식 없이 하기가 예, 예. 참 어렵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개괄적으로 대충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만 예.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 근데 알고리즘 구현 방법. 예, 근데 이 부분 게이팅하는 부분을 네.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잘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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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순실 교수님 오시고 저도 오고 이런다니까 이제 여기 이 센터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거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한 게 있어서 이거는 예. 제가 질문을 드려야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질문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암호 통신에 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는데 이거는 저는 그냥 원리만 아는 정도고 여기에 현황 뭐 우리나라의 현황과 국제적인 현황 이런 거는 뭐 김재환 박사님이 잘 아시니까 전 여기서 짧게만 언급했으니까 예.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예. 물론 양자 암호 원리는 이제 이 책에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잘 설명해놨으니까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하고가 미소 기술 경쟁, 기술 패권 경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서 이렇게 무슨 기술 이전 금지시켰다는 게 이 양자 암호 통신 관련인가요? 중국으로 아니요, 양자 컴퓨터 관련. 그건 양자 컴퓨터 관련인가요? 예, 그러니까 한 달 전인가? 네네, 한 달 전쯤에. 예, 미국에서 12개 해상가를 예. 그 생션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국에 벌써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거 양자 컴퓨터 회사다 뭐 이런 게 없는데 중국에는 벌써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한 회사가 막 한 20개 가량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12개를 일단 생션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양자 컴퓨터인데 중국 군부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어떤 이 국방 기술하고 관련된 걸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하고 거래가 안 된다든가 하여튼 기술이라든가 거래라든가 뭐 이런 거 안 되도록 셧다운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은 긴장하게 양자 암호도 했지만 양자 컴퓨터 IBM, 구글, 그다음에 아이온큐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여기 센터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양자 컴퓨터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양자 컴퓨터도 하지만 사실은 양자 암호 쪽에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심지어 처음에는 우선 북경에서 상하이까지 2,000km를 양자 암호망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걸 제대로 하려면 중간에 양자 중계기라는 걸 인공지능 쓰지 않고요? 그냥 직접? 양자 중계기라는 걸 써야 되지만 그거 안 하고 그냥 중간중간에 이제 트러스티드 노드라고 해서 그냥 받아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2,000km를 양자 암호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이 모든 걸 갖다가 총지휘하는 사람이 제누이 판이라는 물리학자인데 짜일링거한테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돌아와가지고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이 양자 암호 쪽을 하는데 이 유선망뿐만 아니라 짜일링거 그룹,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 있는 짜일링거 그룹하고 인공위성으로 연결하는 거, 또 7,600km인가를 갖다가 인공위성으로 연결하는 것도 했습니다. 네, 그 묵자호.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대학 시절에 교수님도 뭐 이런 철학 쪽에 관심이 많으셨지만 저도 그 묵자에 대해서는 참 그냥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겸해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보니까 묵자가 기술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춘추 시대에 마치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 가지 기술도 네.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디펜스 국방 기술도 하고 이런 것처럼 묵자도 그런 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저 나라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나라에 가가지고 니네가 이렇게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런 기술로 막을 수 있다는 걸 데몬스트레이션 해가지고 못 쳐들어오게. 그러니까 평화주의자였죠. 평화주의자고 그다음에 뭐 반사경에 관한 어떤 원리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묵자를 기념해서 묵자호 미시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공위성에서 양자암호 얽힘을 만들어서 양자암호 망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그쪽에서 하는 게 부러운데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포항공대에 홍정기 교수님이 네. 한 홍우 만델 그 실험은 1980년대 싱글 포톤 인탱글먼트하고 관련된 이런 최초의 실험을 했고 사실은 이 분야에서 양자광학으로 하는 걸 한다면 이 홍우 만델 실험을 뺄 수가 없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 홍정기 교수님이 또 나중에 그 노태곤 박사하고 같이 또 한 실험이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 실험하고 또 비슷한 실험이 김윤호 교수가 또 포항공대에 있는데 이분도 미국에 있을 때 Delayed Choice Quantum Eraser라는 실험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카이스트의 서울대학교의 화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졸업한 분으로서 황원영 박사가 이 디코이 메서드라고 말하자면 양자암호에 쓰이는 걸 우리가 싱글 포톤을 써야만 제대로 된 싱글 포톤을 써야만 양자암호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멀리 못 가니까 싱글 포톤이 아니라 코히런트 스테이트 그러니까 레이저에서 나오는 약한 레이저 빔을 써서 하면은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그걸 하면은 도청이 가능하게 되니까 그걸 속이기 위해서 바람잡이 빔을 보내는 걸 했습니다. 그걸 갖다 영어로는 디코이 메서드라는데 이분이 그걸 발명하는데 특허를 안 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양자암호 한다는 데서는 다 그걸 쓰고 있거든요. 아깝게도 정말 근데 이분이 그런 데 대해서 욕심이 없어요. 황은영 교수. 지금 그분이 한 양자암호에 굉장한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이 양자 컴퓨터나 양자암호, 양자 센서 막 이런 쪽에 크게 투자가 없다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전에 잘 하시던 분들 중에서 이미 그만둔 분들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성균관대학교에 센터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쪽에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제 생각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암호 통신은 뭐 예. 이제 이 물리나 뭐 기초 쪽에서 할 일보다도 전부 다 거의 99% 엔지니어링 쪽으로 맞습니다. 넘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양자 기술의 현재와 미래 물론 이 책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이순실 교수님께서 양자 기술의 미래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게 있는데 좀 메시지를 주시죠. 제 생각에는 아무튼 뭐 상용화된 양자 컴퓨터는 뭐 그렇게 빨리 10년 안에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에는 안 들고요. 그렇게 구글에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긴 하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니스크 같은 거요. 그러니까 좀 잡음이 좀 있고 뭐 이런 거 갖고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우리가 써야겠다. 이런 분야는 좀 올해보다도 이제 여러 응용 분야를 찾아서 그러니까 양자 모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신약 개발, 신물질 개발, 혹은 뭐 잡음이 조금 있어도 되는 그런 머신러닝 같은데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쿼텀 머신러닝, 쿼텀 AI 쪽이 어떻게 발달될지 이런 게 좀 기대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순실 교수님께서 이게 이제 D-Wave
시스템에 대해서 네, 이 예. 책에서 잠깐 소개해 놓고 있는데 D-Wave는 지금 뭐 IBM에 지금 한 게 127큐빗이 이제 몇 주일 전에 어나운스를 했고 그다음에 2023년에 1000큐빗 하겠다고 그러고 뭐 이러는데 네. 근데 그 D-Wave 시스템은 진작에 2000큐빗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된 양자 컴퓨터가 아니고 퀀텀 어닐링 머신, 풀림이라고 써서 하는 건데 또 최적화하는 데 맞는 어떤 제한된 목적의 이런 컴퓨터에 대한 그때 초창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데 이런데 에피소드 같은 게 이 책에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관심이 있을 만한 게 이제 양자 물리학의 이제 비국소성하고 관련돼서 아주 첨예하게 얽힘이 있고 얽힘의 응용으로 양자 텔레포테이션, 원격 전송, 뭐 순간 이동 여러 가지 말로 불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교수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하실 말씀 있으시죠? 초창기에는 아무튼 뭐 대표적인 기술로 양자 전송, 그 다음에 뭐 그 양자 암호 통신, 그다음에 퀀텀 컴퓨터 이 세 가지가 주로 언급됐었고 이 양자 암호 통신은 이제 실용화됐고 뭐 컴퓨터는 아직 그 실용화가 좀 상용화가 좀 덜 됐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퀀텀 텔레포테이션은 그냥 재미만 있고 그 지금 뭐 그런 걸 연구한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아주 이 양자 정보 기술이 공상과학 같이 들리게 하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술이. 저도 이제 그 양자 얽힘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양자 얽힘으로 빛보다 빨리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1960년대, 70년대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 같다. 여기 이순실 교수님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주 뭐 제대로 된 물리학자인데 니콜라스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책까지 냈어요. 그 책까지 내가지고 양자 물리학을 쓰면은 빛보다 빠른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또 이걸 논문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얽힘 얘기하는 거죠. 얽힘을 이용해서 빛보다 빠른 통신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했는데 이게 논문이 나갔어요. 근데 논문을 이 심사한 분이 나중에 자기가 이 논문을 통과시켜줬다. 자기는 이거 분명히 틀렸는 줄 알겠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한 거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딱히 어디가 틀렸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틀린 거는 확실한데 그래서 이런 거는 이 공론의 장에 붙이기 위해서 통과시켜줬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애셔 페레스라고 퀀텀 텔레포테이션 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이 양자 정보하고 관련해서는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를 많이 아시는 김주환 교수님이 책을 재밌는 거 쓰십시오. 근데 하여튼 저도 이순실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이제 챕터마다 이렇게 마지막에 재밌는 이야기 이런 일화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참 심심치 않게 재밌는 상식도 되고 이런 걸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 오늘 길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뭐 마무리 발언. 마무리 발언이요? 네. 마무리가 뭐가 좋을까요? 뭐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요. 하긴 제가 이 책을 쓰려고 했던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우리 물리하는 후학들을 위한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건 항상 그 학제간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뭐 처음에 옛날에는 학문이라는 건 전부 다 철학하고 뭐 자연과학이 구분되지 않은 하나였고 그랬다가 점점 분지돼 나오고 뭐 심리학이 됐든 뭐 전자공학이 됐든 옛날에 없던 게 이제 사이에서 나오는 게 되는 거니까 양자 컴퓨터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양자 정보 과학, 양자 정보 기술이라는 것이 하나의 분야를 이룰 수 있게 될 테고 그래서 지금 뭔가 하면
후세에 이름 남기기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젊으니까 너무 쉽지 않고 좀 예. 이런 도전할 수 있는 거에 예. 주제가 젊은이들한테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멀리 대양에 나가서 위험을 감수해야 예. 그런 큰 발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예. 그런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예. 정말 이 분야를 연구해 오면서 저도 중간에 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든 적이 있습니다. 잘 안 될 것 같고. 예. 그만큼 이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엄청 많이 있고, 거기다가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통신 말고도 양자 센서, 메트럴러지 뭐 이런 쪽으로도 새로운 응용 분야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도전해 볼 만한 분야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많은 연구비 지원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도 있고, 뭐 이거 위험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재미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자연 궁극의 원리를 이용한 궁극의 기술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분야를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이 분야 아니더라도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제가 책 맨 마지막에 쓴 것처럼 내가 숨을 몇 번이나 쉬었느냐로 내 인생의 길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숨 막히는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각자 다들 가치관이 다르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순실 교수님께서 최근 출판하신 퀀텀의 세계, 양자 물리학, 양자 정보과학 이 전반에 관한 이런 책입니다. 정말 이런 재밌는 책을 써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대담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